안녕하십니까. 방구석 무비토크 시즌2 5번째 시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저희가 준비한 기획한 것 중에 5번째 영화를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많은 영화를 봤고요. 많은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이 자리하고 계신데요. 먼저 어떤 분들이 계신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까지는 제시카였고요. 오늘은 초록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도입니다. 강도님. 안녕하세요. 제라드입니다. 제라드님. 안녕하세요. 간디 형입니다. 간디 형님. 안녕하세요. 전주댁입니다. 전주댁님. 안녕하세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님. 안녕하세요. 토마스입니다. 토마스님까지. 네, 오늘 7명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번째 영화는요. 너에게 가는 길이란 영화고 다큐 영화인데요. 오늘 영화는 어떤 영화인지 우리 강도님께서 잠깐 소개시켜 주시죠. 네, 제목은 너에게 가는 길이고요. 2021년 코로나 기간이었죠. 11월 17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본 총 관객이 몇 명일까요?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흥행 영화라고 하면 뭐 1000만 영화 얘기도 하고 네네. 몇백만 얘기하잖아요. 네. 이 영화는 18,000명이 어머나.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영화인데 생각보다 좀 적은 관객 수가 봐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021년도에 개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런 이제 예술 영화, 독립 예술 영화의 경우에는 개봉을 하기 이전에 네. 여러 영화제에 먼저 공개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아주 유명한 국제 영화제들이 있잖아요. 제일 유명한 영화제 2개를 하자면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있고 네. 전주국제영화제가 있는데 그 개봉한 그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도 상을 받았고 또 DMZ 국제 다큐 영화제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고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게 연분홍 치마라는 거예요. 네네네. 연분홍 치마는 우리나라의 성소수 문화 인권 연대이고 연분홍 치마에서 다양한 네. 영화들을 만드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두 개의 문이라고 그 용산 사태에 관한 영화를 또 만들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그런 단체인데 이 단체의 10번째 영화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2명의 성소수자 엄마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그분들이 자녀들의 커밍아웃을 받고 자녀에 대한 본인의 어떤 관점부터 해가지고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시선들을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소수자라는 개념을 전혀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게이, 레즈비언 나오는 영화라고 하면 바로 마음을 닫아버리는 닫았죠.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엄마 또는 뭐 부모의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한 걸음 좀 더 가까이 편안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까이서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들 영화를 이제 보셨을 텐데 다큐멘터리 영화였죠.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번에 영화가 좀 그동안 봤던 영화랑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 아까 뭐 총 관객이 18,000명인데 그중에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도 참 많았을 텐데 어떻게 보셨는지 영화 좀 보신 감상을 좀 한번 잠깐 나눠 볼까요? 우리 토마스님은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아, 영화요? 네. 그 영화를 본 지는 좀 시간이 되는데 뭐 솔직히 말하면 좀 불편했어요. 네. 그리고 이 영화가 전달하려는 거를 차이와 거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조금 더 내면 깊게 바라보자는 측면에서 그걸 좀 보여주고 싶은 의미의 영화였던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지 현대인이겠죠? 그리고는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좀 시대에 떨어지는 사람이겠죠? 네, 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종교라는 것이 있으니까 네, 네. 기독교 내에서 이쪽 부분은 굉장히 불편한 쪽입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쪽을 인정한다는 거는 타협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타협한다는 것이 그렇게 교인의 입장에서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또 반대하기에는 또 사람이 또 세련돼 보이지 않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차이도 인정해주고 그들의 존재도 받아들여야 되는 게 또 우리의 또 개념이 더 아닐까 나은 모습인 것 싶어요. 같다. 예, 나은 네네네. 모습인데 네. 그걸 참 여기서 이걸 논의한다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내내 조금
불편했고 네. 거기에 그 비비안이라는 엄마가 네네네. 한 말 중에 네. 아들의 커밍아웃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2년 동안 연기했다. 항공기 승무원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손님에 대한 응대와 상대방의 그 불편한 점에 대한 거를 상당히 그 즉석에서 잘 받아주는 척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의 문제이지만 나는 2년간 연극을 했고 지금도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비비안이라는 그 사람은 계속 사회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쪽 계통으로. 하지만 그것이 다 연극이었다고 자기가 자백을 해요. 고백을 한다는 말이 맞겠네요. 하지만 그쪽으로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자식이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근데 아마 예준인가요, 아들이요? 네네. 예준이가 그런 커밍아웃 사태가 없었을 때 비비안이라는 사람이 사회 활동 그쪽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외부 조건에 따른 강제적인 자기 컨셉의 그거죠? 라고 생각이 됐어요. 이렇게 쓸게요. 정말 다양한 생각을 하시면서 또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보셨네요. 우리 트럼프님. 저도 우리 토마스님하고 좀 비슷한 뭐 연배를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네.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도 네. 가슴으로는 여전히 좀 뭔가 찜찜하고 편하지 않은 듯한 네.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 물론 이제 트랜스젠더 등등을 다루지만 제가 볼 땐 부모의 시각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모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받아들이는 과정. 그래서 많은 걸 좀 생각하게 된 부분이에요. 저 일들이 나한테 닥치지 않아서 편하게 볼 수 있지만 전체 다쳤을 때는 야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고 나는 인정했을까. 우리 토마스님이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엄마가 이제 쿨하게 인정하는 듯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도 요즘 뭐 트렌드가 그러니까 쿨하게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적으로 그 우리 애가 그랬다면은 그 받아들이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가 않을 거고 두 번째 불편했던 거는 그래 거기까지 인정을 하면서도 그 약간의 애정 행각이 있을 때는 그거는 도저히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막 남자들끼리 뽀뽀하는 과정. 아 그리고 그 부부처럼 그 엄마는 또 그 둘의 연인 관계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 여기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큰 틀에서는 이해는 되는 부분이 많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하거나 이제 어쨌든 머리는 이해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불편하게 1시간 이상을 좀 봤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주땡님은 어떻게 보셨는가요?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네. 같은데 저는 나름대로 그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을 네네, 했어요. 네네. 제가 외국에서 약사로 7, 8년간을 한 네. 브란치에서 일하면서 거기에는 계속 같은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뭐 동성 커플, 뭐 게이, 트랜스젠더 거기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네네. 있었고 제가 계속 상담도 많이 하고 네.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저는 생각에 나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차별 없이 다 손님으로 대했고 나는 하나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네네. 근데 거기 그 한결이가 네. 말한 거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차별하고 무관심한 그런 상황들이 자기를 자살 상황까지 몰아갔다라는 부분에서 나는 혹시 무관심으로 내 문제가 아니니 나는 그래 니네들이 어떻게 하건 나는 상관없어. 내 문제가 그러나 나한테 나 문제가 피해만 아니야. 주지 마. 그런 식으로 내가 그 사람들을 대했던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너무 미안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차별하진 않지만 나의 관심 없음과 사랑 없음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성이 되는 회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셨군요. 아, 네. 우리 제라드님 어떻게 보셨나요, 영화? 제일 궁금합니다. 주중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네. 어제 저녁에 아내랑 같이 같이 보셨나요? 보기로 했는데 아내가 피곤한지 애들보다 먼저 잠들어 버려가지고 네. 차마 같이 보자고 깨우기가 그래서 이제 혼자 네. 방에 가갖고 봤는데 역시나 싶었던 부분도 있고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그냥 남일 같지 않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커밍아웃을 한다면 나는 어떡할까?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보다가 이제 예준 커플의 애정행각에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그러셨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모르겠네요. 뭐 이게 저의 한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분들도 100% 이해가 가고 내 자녀가 저렇게 성소수자가 된다면 저도 결국은 거기 나온 부모들처럼 뭐 부모 모임도 나가고 거기서 울고 막 그럴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뭐 제가 느끼기에는 뭐 보기에 그 마지막에도 그렇고 막 농담도 하고 그 부모 모임에서 네. 깔깔깔 이렇게 같이 웃고 서로 그 아픔에 공감해주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냥 솔직한 제 마음으로는 웃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너무 웃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행복하고 그냥 웃겨서 하하 웃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뭐 I love 뭐 my gay son. 네네. 저여도 제 아들이 게이여도 사랑하겠죠.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솔직히 아직도 공감이 안 되는 게 전 제 아들 사랑합니다. 그냥 뭔가 마음이 무겁게 하는데 저도 사랑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길래 자랑스럽진 않을 것 같은데 솔직히 그냥 제 마음으로는 네네. 너무 자랑스럽게 우리 아들 게이야 막 이렇게 말하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마지못해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힘드니까 같이 연대하고 저도 나가서 싸우겠죠. 근데 진심으로 이게 어때서 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는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과연 이게 옳은 거고 이게 정상적이라는 걸 그런 식으로 이제 배워온 것과 이제 벗어난 이렇게 남성끼리 애정 행각에 제가 화들짝 놀라고 이런 거부감을 느끼는 게 과연 익숙지 못함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본능적인 건지 되게 혼란스러워하면서 그냥 맞췄습니다. 아무튼 되게 아내랑 같이 봤었으면 그게 되게 아내 의존적이셔 맨날 보면. 맨날 네. 같이 보자 그래. 예, 아이 피곤한데. 아주 영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영화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같이라도 봐야 되는데 이거 참 근데 저는 아직도 오늘 오면서 여기 교회 오면서 아내한테 얘기해 주는데 나비님이 자기 딸 한결이가 자살까지 생각하고 이랬을 때 네가 정 못 살겠거든 같이 스위스에 가자 혼자 외롭게 죽지 말고 네가 죽을 때 내가 네 옆에 있어줄게 막 그 말 듣는데 너무 막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오죽하면 저런 말이 나왔을까 부모 입에서 막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왜 자꾸 이런 걸 보라고? 그러니까 그가 예.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제라더님이 하시라고 보기하셨나 보죠. 강도님 어떠셨나요? 저도 영화를 접한 거는 좀 됐는데요. 네. 이제 이번에 이걸 해야 되니까 다시 봤어요. 제가 이제 출퇴근을 하는 길이 좀 길어가지고 네. 출근하고 할 때 보고 퇴근할 때 보고 했었는데 한 10분 보고 눈물이 나가지고 이게 저도 진짜 많이 울었어요. 더 다른 사람이 계속 쳐다보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덮고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좀 보고 또 한 10분 보다가 눈물이 나가지고 덮고 이제 그런 과정을 좀 거치면서 봤던 것 같고요. 뭐 할 말은 되게 많은데 작년에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라는 단체가 있는데 네. 거기 이제 폐막작이었어요. 이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뭐 퀴어나 트랜스젠더 관련 영화를 틀었어 가지고 일부 그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후원이 끊기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네.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되게 좀 조심스럽긴 해요. 여하튼간에 이제 저희 단체 이름이 모두를 위한 기독교잖아요. 네. 뭐 좀 다른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우리의 입장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저의 입장이었어가지고 저희는 뭐 계속해서 이제 그런 영화들을 틀 생각이에요. 틀 생각인데 여튼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참 해야 될 게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한결 씨가 전주 법원에서 그때 판사의 말부터 울기 시작해서 끝까지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게 막 감정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그 판사 막 진짜 DM 보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합니다. 이런 거. 제가 알아볼까요? 알아봐 주세요. 아니 근데 왜 서울에서는 까이고 또 전주에서 또 그게 그러니까요. 참. 이게 저 좀 괜찮은 지방이에요. 근데 이게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건 간에 그 판사가 한 말이 참 가슴을 울렸던 것 같아요. 아직 사회적으로 당신을 보는 눈은 굉장히 따갑고 곱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힘을 내라. 그리고 당당해져라. 라고 그 판사가 딱 마지막에 하는데 와 너무 그때부터 진짜 이게 주체가 안 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가 아까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부모의 시선 그리고 그 가족들의 시선으로 이렇게 담긴 영화라서 사실은 그냥 성소수자들이 주인공이 된 영화들은 좀 몇 편 있기도 하고 저도 본 거는 같은데 이런 영화는 저도 좀 처음 접한 것 같은데 우리 간디 형님 특별히 좀 이렇게 가족의 시선으로 된 영화를 좀 선택하게 된 이유가 좀 저는 좀 이렇게 궁금했었거든요. 만약에 이 영화 같은 내용, 네. 같은 스토리인데 네. 이것이 비비안과 나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준과 한결의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택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랬다고 하면 관객들의 반응은 매우 달랐을 것이다 라는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아까 얘기 들으면서 저는 또 한번 이렇게 생각했던 게 네. 제가 이 영화를 5번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건 5번이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본 건 그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토마스님께서 그 비비안이 2년 동안 나는 연기를 해온 것이다.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맞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네. 그게 어디? 마지막 발언하는 장면 기자회견 발언. 그러니까 2년 동안 연기를 했다고 말한 건 아니고 그래요? 받아들인 기간이. 나흘 만에 나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라고 아들한테 말은 했지만 사실 정말 마음속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2년 정도 걸렸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 아니 2년 연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와요? 네, 실제로 그래. 나와요. 이렇게 이제 같은 영화를 보고서도 제 기억으로도 2년 동안 연기했다. 다르게 그 표현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제 단어들이 이렇게 지금 떠오르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얘기를 쭉 해나가겠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불편함인 그쵸. 것 같아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우리 이 영화가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분리시키기도 하고 충돌 일으키기도 하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 같은 주제로 토론이 있었는데 네네. 아마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였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패널로 나온 사람들이 각각 거기는 토론이라는 거 이제 자기 편이 정해져 있잖아요. 좌우 정해져 있고 해서 반대하는 거, 찬성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사님들 또 변호사님들 뭐 이렇게 각각 나누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이 이런 논의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논의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싶어서 봤는데 여전히 그 많은 한 시간 넘는 이 토론에 다시 되돌아가고 하는 지점이 뭐냐면 이게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는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라는 얘기는 이게 뭐 종교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맥락도 아니고 과학적인 혹은 의료적인 이제 사실 유무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두 양쪽에서 서로 다른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거는 선천적이다, 이거는 후천적이다 하고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그 토대가 다르니까 거기서부터 만나는 게 전혀 시작하잖아요. 없군요. 예. 우리가 종교적으로 서로 입장이 다르고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다를 수 있는데 과학적인 사실의 측면에 있어서도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이것이 사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걸 반복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네. 그래서 시작했으면 하는 같이 논의해봤으면 하는 질문 하나는 동성애가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라는 걸 밝히는 것은 과학자들의 몫이겠지만 네. 우리 안에 이 불편함의 이유는 선천적인 걸까요? 후천적인 걸까요? 더하여 종교적인 걸까요? 말씀하신 것 중에 뭐 나중에 같이 했으면 좋겠지만 먼저는 불편함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했으면 네. 좋겠고 그리고 이어서 나중에든 아니면 지금이든 같이 나누는 과정에서 트렌드, 유행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우리 안의 불편함 머리로는 심지어 이해도 하겠고 이걸 지금 이런 트렌드 이런 유행일 것이고 이걸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면 올패션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문화 안에서 종교에서 우리는 여기서 반대를 해야 될 것 같은 입장에 놓여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것이 우리 안에 불편함의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좀 같이 얘기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불편하다는 얘기를 참 우리가 많이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말씀하신 대로 한번 나눠보죠. 제가 불편에 대해서 잠깐 저도 영화를 어저께 봐서 깊게 생각을 못 해봤고 다만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제 좀 그런 식사 자리가 있어서 편하게 의견을 그냥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뭐 거기 있는 사람 다 반대하고 불편하고 네. 불편이라는 얘기는 사실 그냥 단순한 얘기를 갖고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사실 깊게 들여다도 안 봤고 그렇죠. 용어 자체도 사실 저도 처음 정리가 됐어요. 맨날 우리가 트랜스젠더, 게이 막 이게 그냥 혼용돼 여자끼리 있죠, 좋아하고 그냥. 남자끼리 예, 예. 뭐 이게 정확히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고 의외로.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용어 같은 것도 인제서 좀 들여다봤듯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깊게 생각을 안 해봤어요. 다만 보이는 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섹슈얼 그러니까 약간 성적인 거를 굉장히 여기가 아주 매몰돼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제 동남아가도 그렇고 뭐 국내에도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게이나 이런 그 트랜스젠더 등 주로 막 그 쇼도 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배적으로 매스컴에 이런 게 돼서 사람들이 거기에 가장 저기를 방점 퇴폐하다고 봐요. 그거를요. 물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저도 약간 그런 부류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깊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누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저도 처음 보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하면서 가정이 굉장히 어렵겠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몰랐던 박해를 받았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네. 그걸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불편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여전히 불편한 거예요. 모든 게. 저 사람들 왜 저래? 지금 이게 의학적으로 진짜 이런 사람이 이런 건가?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괜히 남자가 좋아서 그런 건가? 진짜 의학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네네. 그거 못하게 하고 해야지 그걸 그냥 두니까 저렇게 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차별금지법 생기면 그 사람들이 남성이 여성화돼서 목욕탕 가면 그게 받아들이겠냐 이제 이런 그 우리나라에 극단적인 말. 목욕탕에 있는 게 큰 네, 문제예요. 그리고 뭐 화장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 당신 딸인데 그 들어가면 그 인정하겠냐 이제 이런 논쟁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몰라도 불편한 게 너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뭐 깊지 않게 굉장히 얕은 논의로 얘기하자면 동성애는 선천적이다. 마치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가 있는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인데 너가 왼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 뭔가 글을 쓰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불편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자고 하면 이게 그 동성애와 관련된 어떤 기사에서 그 기사에 대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본 영화에 대한 기사가 나왔을 때 그 기사에 대해서 댓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에서 나오는 이 첫 번째가 이거였거든요.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남색은 남자끼리 학문 성교 동성애 자체가 죄라고 하셨다. 이런 그 댓글 쓰신 분이 기독교인인가 봐요. 그래서
그 자체가 동성애는 학문성교고 학문성교는 국민 모두를 모두가 문법 제가 말을 더듬는 게 아니라 이 댓글이 문맥이 좀 굉장히 분노에 차서 썼기 때문에 문법이 좀 틀렸어요. 그랬을 이게 것 같아요.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 는을 썼고 국민 모두를 해야 되는데 국민 모두는 에이즈 퍼뜨리는 동성애 행위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뭐 이런 식의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익숙한 거잖아요. 라고 했을 때 앞서서 아까 처음에 제가 그냥 던진 것이 과학적인 사실 안에서도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선천적인 것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왼손잡이한테 너 왼손잡이는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그걸 옳다고 말할 수 있냐, 너 왼손잡이는 죄야 라고 말할 수 있냐 라는 것에서 이것을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댓글로 말하듯이 이렇게 비판하고 혐오한다고 했을 때 제 입장을 조금 가미해서 다른 입장을 말씀드리면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는 논의는 오늘 1시간 반 해도 안 끝날 거고요. 시사 토론으로도 안 끝날 거예요. 안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계속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를 얘기하고 있지만 확실한 건 동성애가 죄다 아니다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는 아니겠네요. 그 입장에서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른 주장, 다른 입장이 있지만 그렇지만 동성애자에 대해서 그것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 혐오하는 것, 그것은 죄다. 그거는 매우 명확한 것 같아요. 명백하게. 그런 입장에서 서로 다른 관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답을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과 지금의 논의의 상태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도 트럼프님 말씀하신 거에 좀 동의하는 게 우리가 그 동성애다 그러면은 굉장히 퇴폐적이고 막 성적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렇죠. 선입관을 갖고 바라보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나의 성적 취향인 거지.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여성학 강의를 들었는데 그 한 아이가 수업 시간 중에 커밍아웃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을 다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야. 근데 그 말을 저는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거든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의 성적 취향이 나는 남자를 내가 남자면 남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여자는 관심이 없어. 이런 것처럼 단순한 개인의 취향이지 그게 모든 남자들을 막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막 그렇게 너무 그런 식으로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까 장로님 짧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 그거는 좀 약간 그게 차라리 우리가 막 이렇게 혐오의 인식을 만드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저희 그 영국에 있을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네네. 사실은 동성애 성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한 10대 후반에 그걸 자기의 성향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서약을 하시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었는데 그런 분들도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막 동성애자야 그러고 무서워하고 혐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이런 알지 못하는 동성애는 에이즈 병을 퍼뜨리는 사람들 이렇게 막 되게 이상한 집단으로 몰려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먼저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저도 이제 그 다큐를 보면서 처음에는 엄마의 시선으로 봤어요. 네. 내 자식이 저러면 얼마나 속상할까. 저 엄마들 너무 속상하겠다. 근데 그 엄마들의 얘기는 내가 속상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상처받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내가 미안하다는 그게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교육의 힘이고 관습의 힘이고 그런 사회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먼저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 그렇죠. 사실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거를 접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매체에서 나오는 좀 대다수의 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시선이 굉장히 우리를 좀 당혹하게 하는 좀 그런 굉장히 센 어떤 그런 것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걸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또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게 폐를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매체의 내용들을 좀 많이 접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럼 아까 이야기가
이어가다가 우리 트렌드 아까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눠보자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평소에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 본능설을 주장하시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본능 들어보죠. 제라드님? 네, 네, 모든 뭐. 건 본능이다. 그죠. 타고나는 건 이길 수 없다. 네. 저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선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아무리 잘생겨도 남자를 사랑할 자신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히 그거는 자기가 어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마스님은 이걸 쿨하게 인정하는 게 요새 유행 트렌드상 그래야겠지요라고 했는데 의외로 최근에 동성애 관련된 뉴스 인터넷 뉴스에 댓글은 대부분 동성애는 정신병이다. 베풀이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옹호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솔직한 자기 생각을 막 쏟아낼 텐데 필터링 없이 공감을 제일 많이 받는 순으로 댓글이 나열이 되는데 맨 위에는 다 정신병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도 뭐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생각이나 이렇게 시각이 그래도 조금 더 서구화? 조금 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포용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느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막 그 댓글을 보면 너무들 다들 이렇게 공격적이고 아니라 이거는 뭐 나랑 다른 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틀린 거다. 이거는 확실하다. 막 이런 확신에 찬 댓글들을 봐서 트렌드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예, 저는 오히려 요즘 트렌드를 생각해 이런 건 아니 이런 생각은 못했는데 이게 저도 퀴어 축제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봤던 퀴어 축제는 막 티팬티 입고 뭔가 이렇게 성적으로 그러니까 야 이건 뭐 동성 이성애를 떠나서 이런 축제는 안 해야 된다. 이게 애기들이 있는 데서 뭐 하는 짓거리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제 영화에서 퀴어 축제에서 그들이 하는 걸 보고 아 저런 것도 했었어? 내가 봤던 그 축제 어느 쪽에서는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저런 건 기자들의 어떤 흥미를 좀 못 끌고 뭔가 그런 자극적인 게 더 먹음직스러운 기사거리니까 그런 것만 막 그 뉴스에 도배가 돼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나? 근데 이게 말이 영화지 사실은 다 다큐멘터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분도 거기에 출연한 모든 사람들도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인데 저는 오히려 그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소수자 부모들과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오히려 그 반대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마 기독교인이실 것 같아요. 근데 무섭더라고요. 야, 미친 사람 같지 않았나요? 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하면서 그렇죠? 약간 뭐 이렇게 세뇌당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주술을 외우는 박대한다. 막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막 자유 사람들 막 하면서 하는 거 보고 야 우선 저 사람은 대화가 네. 우선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다. 저 사람은 그래서 그래요. 대화가 불가능한 네, 상태네요. 와 이걸 보면서 누가 이상한 쪽이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 아 물론 뭐 그래서 다 좋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 한결인가요? 어디 엄마 앞에서 담배를 이거는 트랜스젠더가 아니어도 세상에 호루자식 같은 행동입니다. 이건 자기가 흡연을 해도 어떻게 엄마가 흡연실 앞에 서 계시는데 뽀끔뽀끔 그 담배를 피고 있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자기가 살아오는데 많이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가? 엄마 앞에서 이런 싸가지 없는 행동도 엄마가 이해해줘야 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건가? 내가 배려해줘야 되나? 힘들었을 테니까? 약간 근데 엄마 앞에서 담배 피는 게 나쁜 건가요? 적어도 한국의 문화에서는 엄마가 아니라 선배 그럼 앞에서도 아들이 아들을 아빠랑 같이 담배 피는 것도 안 돼요? 보통 일반적이지는 않죠. 일반적이지는 않죠. 왜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오늘 담배 얘기를 할 건 아니라. 네. 네, 그런 아주 작은 사회 문화적 관습이 네. 아마 지금의 것까지 이르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 네. 하나도 깨려고 하는 한결의 어떤
그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뭐 약간 역시나 했던 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꼭 저런 식이더라. 꼭 도끼 눈을 뜨고 이렇게 익숙하다 어디선가 본 그 반대하는. 막 도끼 눈을 뜨고 항상 모든 게 세상 탓이고 한결이가 막 화가 나 있고 야, 한결이. 막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봤지 저런 모습. 근데 저는 그 한결이의 초반부인가요? 대사가 있었어요. 나는 엄마 그냥 길 가다가 사람들이 나를 돌멩이로 쳐 죽여도 나는 그렇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태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한 제가 그 대사는 잘 모르겠는데. 기억합니다. 네, 그가 겪었던 이 세상은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누구한테 아니 그게 그런 대사가 아니었고. 아니었나요? 네. 뭐였죠? 그러니까 어느 누가 봐도 내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되게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본인의 삶은.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거에 대한 어떤 괴리에 대한 아픔을 얘기했던 거죠. 예. 그렇군요. 저는 그 닉네임이 저 뭐였지? 초록나무예요. 오늘은. 맞죠. 저는 초록나무로 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게 봐요. 영화를 보고서도 우리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봐. 다시 봐. 나는 언제 누가 어떻게 해서 내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라고 저는 봤거든요. 틀렸을 수 있어요. 네, 뭐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데 제가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그거 갖고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많이 퍼질 수 있는 그 질문 하나로도 왜냐하면 제라드님은 항상 이제 우리의 상황들에 대해서 본능적인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왔잖아요. 남녀 차별의 문제든 뭐 여성성의 문제든 남성성의 문제든 이게 본능적인 것이다, 선천적인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선천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 바꿀 수 없는 거다. 100% 선천적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데 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는 건 선천적인 거지만 공부를 잘하는 게 선천적이라고요? 네, 공부를 잘하는 거는 선천적이지만 그렇다고 100%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아, 머리는 좋아야 되지만 공부를 잘하려면 네,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 동성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면 그러니까 100명이 있다고 100명 다 선천적이었는지는 확신을 못 하겠는데 후천적인 사람도 있을 수는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선천적이지 않을까. 이건 뭐 제가 연구를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서로 예. 다른 연구를 하고 서로 다른 결론을 네. 이야기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영화를 보고서 다른 걸 보고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이제 그 질문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선천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쉽게 너무 복잡하지 않게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에 각각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걸 후천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일까? 우리가 자란 환경 때문일까? 그랬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때 그럼 우리 교회라는 곳 안에서 교회는 신앙인은 기독교인은 동성애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이런 영화 토크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법의 제정 앞에서 놓여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라는 그 구체적인 결단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이 저한테는 좀 의미 있는 질문 같거든요. 처음 말씀하셨을 때 지나가는 말씀처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이니 동성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옳다라고 신앙적으로 믿고 있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 그런 신앙이 어떤 유행이나 트렌드에 의해서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 따라야지 라는 질문에 부딪히잖아요. 네, 아까도 트렌드는 아니고요. 아니 뭐 유행 얘기도 했고 유행이라기보다는 약간 네. 현대인으로서는 좀 어떤 좀 과거에 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폭넓게 이해성 있게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지 유행이 트렌드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꼬리 잡는 게 좀 아주 잘못됐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싸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막 올라왔어요.
트렌드라는 거는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전 국민 동성화가 돼야 돼요. 그렇죠. 제 말이 뜻이 그렇게 되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아까 두 한다면 분들이 트렌드가 된다면 제가 한 말이 트렌드라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국민은 동성화가 돼야지 맞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 현대인으로서 옛날에는 좀 폭 좁게 모든 걸 바라보는 시각이 좁았다면은 요즘 트렌드 상은 좀 뭐든 넓게 좀 추세가 바라보고 그러하다. 상대방의 입장을 좀 폭넓게 버라이어티하게 좀 이해하는 좀 그런 좀 그걸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저는 토마스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저는 그 트렌드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트렌드냐면은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PC 얘기 많이 하잖아요. politically correct라는 말인데 그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요런 트렌드가 생긴 건 확실히 맞아요. 전에는 사실 PC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트렌드, 그러니까 이 해석에 대한 트렌드가 생긴 건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이제 간디 형님께서 이 불편함이 선천적인 것이냐 후천적인 것이냐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거의 99% 후천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이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사회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아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오른손잡이로 태어나나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훈련받기 나름인 것 같기도 한데 저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여기 이제 연배도 높으신 분들 어렸을 때는 막 엄청 혼나면서 이렇게 저도 이 젓가락질을 어렸을 때 배울 때 왼손으로 하면 막 자로 막 손 때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도 그랬는데 그 전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이제 그게 어떤 사회적인 방향성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란 것이었는데 여하튼간에 어떤 사회적인 불편함들이 또 생기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것까지 내다보시고 그런 교육을 또 시켰던 거겠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근데 이제 그 불편함 속에는 어떤 뭐 사회적 불편함, 행정적인 불편함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그 내재적인 한 부분은 이제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감정이 불편함이라는 말로 좀 표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에는 그 두려움이 일종의 증오나 차별, 혐오 이런 감정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PC 얘기는 그러니까 그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트렌드면은 우리가 다 동성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일 때 소수가 왼손잡이. 그러면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가 섞여 있을 때 야 오른손잡이가 좋은 거야. 너도 이제 왼손잡이들한테 오른손잡이로 돌아와. 뭐 이렇게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둘 다 있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좀 넓게 포용하고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어떤 여유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넓게 좀 이렇게 수용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좀 자리 잡으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퀴어 축제 피켓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가 인정하는 그런 세상의 피켓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불편함이란 게 어떻게 보면 그 불편함이라는 감정이 좀 반갑기도 해요. 우리가 사실은 들여다보지 않고 이런 영화를 접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구태여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런 감정조차도 느낄 수 없잖아요. 그냥 대세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뭐 내가 좋건 싫건 반대하건 어쩌건 뭐 그냥 이렇게 가거나 그냥 미디어에서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래도 한 번 더 들여다봄으로써 내가 불편한 내 감정을 만났지만 그 불편한 감정을 딛고 이야기 나누고 바라보고 또 한 번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나가는 게 좋을 것인가 얘기하는 그거는 저는 굉장히 좀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배에 있으신 분들은 그것조차도 안 할 수 있잖아요. 안 만나게 되는 감정일 것 같아요. 근데 좀 반가운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 좀 다른 얘기 좀 할까요? 가볍게? 그 예준의 가정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서로 그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허물없이 이물없이 다 이야기하고 고민 이야기하고 그걸 또 받아들여주고 또 서로 아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아빠까지도 함께 나와서 부모 연대 모임에 참석하고 같이 힘을 내주고 하는 거 보면 참 좋은 가족의 모습이다라는 이제 저는 생각이 그 들었습니다. 카메라 효과 같고요. 그 아빠와 제가 단둘이 뭐 어디 좀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네. 아니면 남성 위주의 네. 주류를 마셨을 때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를 거라 생각해요. 아. 지금 오늘 얘기 나누시는 여기 계신 분들도
성소수자에 대해서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그들도 동일하게 봐주고 차별 없이 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저는 어느 정도 마음을 먹어요. 아까 그 제랄드님이 말씀하신 그 익명성의 댓글을 달았을 때 그건 사실은 마음의 진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나의 있는 생각이죠. 불편함은 다 털어놓는 거잖아요. 만일에 여기서 자기 자신들의 자식들이 동성애가 되거나 성소수자 되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실 수 있어요? 난 정말 좋아. 할 수 있겠어요? 다만 지금 와서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어떻게 이해의 범위를 넓혀보자는 거지. 그들에 대한 차별은 뭐 불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을 추앙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그 비비안이었나요? 아니면 나비님이었나? 거기서 그 아들이 그랬는데 네. 거기서 아빠가 엄마가 때려 죽일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그럼 카메라 안 찍혔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을 촬영할 때는 그 사람들은 앞으로 자기 자식이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자 뭔가 해명 내지는 또 좋은 효과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거의 웃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봐요. 제 판단이 좀 싸구려인데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 거기에 이제 어머니 그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 성소수자들 그 가족 모임, 부모 모임. 저는 그분들 얼굴 표정이 너무너무 밝고 좋고 편안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있는 모임, 가족 그런 느낌이 들었고 사실은 지지난주에 나왔던 그 영화 죽여준 여자에 나오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도 그 사람들 나오는 거잖아요. 트랜스젠더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몸을 상녀 그리고 외국인 아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수수자들인데 그 집 안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이 창녀는 내가 누구 남을 도와줄 상황은 아니잖아요. 다 늙어서 그 몇만 원 받고 몸을 파는 상황에서 그 아이가 불쌍하다고 그냥 데리고 오자.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그냥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받아주는 사회가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성경 말씀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 천국엔 누가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다 영으로 와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닐까? 그러면 내가 지금 뭐라고 이 사람들의 껍데기를 보고 판단하고 내가 옳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똑같은 영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고 그런 것들은 되게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아까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비를 주시고 빚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교회에 못 오게 하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어떻게 우리가 먼저 정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차이를 낼 수는 없죠. 그렇죠. 저는 그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 모임에서 자기 자식들이 성소수자가 아니면 그 모임에 왔을 부모가 있을까요? 근데 오지 않았겠지만 몰라서 대부분이 한 그 모임의 성격에 성소수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나는 저 모임이 좋아 해서 오는 사람이 많다면은 제가 위로받을 것 같아요. 제가 위로받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거기서는 좀 차별을 받았고 힘들었고 이랬던 성소수자들이 서로 간에 위로받고 서로 간에 힘을 내고 우리는 남들과 똑같다라는 자위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자신감? 그걸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만난 모임이지 그들이 거기서 금연 모임이 걸로 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 모임의 성격상 그 성소수자를 둔 부모들의 모임이 맞고요. 그런데 그들 외에 그 모임의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지지할 수 있죠. 근데 거기를 자기가 그걸 지지하는 수는 있어요. 네, 지지하고 서포트하고 그런 사람들도 같이 모이고 또 목사님들도 오시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럼 방금 토마스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더욱더 이 불편함의 어떤 반론은 후천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확신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좋은 것이었으면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게 이걸 바랄 수 있는 부모가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 질문이 똑같이 영화에 나와요. 영화에 나오고 또 그 영화에 대한 코멘터리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영화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언제 그 대목이 나오냐면은 비비안이 승무원으로서 오랫동안 그런 여러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 퀴어 부류의 사람들 많이 봤는데 왜 내가 내 아들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절대 못했을까? 지금 27년 근무 중이거든요. 지금 승무원으로서. 그러니까 나비가 옆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게 좋은 거였으면 생각했겠지. 그 얘기를 딱 옆에서 해요. 그러니까 누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녀를 위해서 그걸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나비가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저는 그게 되게 사회적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으로 볼 때 행복이라고 규정하는 것, 서울대 가는 거, 대기업 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불행하네 제가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돈 많이 버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말 좀 싸구려 같은 생각이긴 하지만 성소수자여가지고 서울대 가는 가산점 10점 더 준다라고 하면은 부모들 이거 원하는 사람 꽤 있을걸요. 장난 아니겠죠? 예. 만들어가겠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규정하는 행복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되면은 오히려 바라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우리는 엄청 그 사회적으로 좋은 것에 대한 것에 우리는 매몰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하튼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우리가 되게 사회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엄청나게 억압되어 있고 나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누구한테 좋은 것일까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하면서 아들이라고 넌 아들이야? 그래 넌 아들답게 행동해야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딸이라고 해서 넌 딸이야. 이 뭐 그 아이의 성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는 그 아이인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뭔가 사회적으로 딸이고 아들이고 그 규정 바깥에 어떤 것이 되었을 때 그 아이한테 그것이 안 좋다는 건지 그 아이를 보는 나한테 안 좋다는 건지 그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우받을 것인가를 내가 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나라면 내 자식은 아니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는 동의가 되거든요. 저는 그 토마스님이 아마 그 아빠도 억지 미소가 있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뭐 이제 접점이 없었겠죠. 그분들도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뭐 이야기를 들었었거나 그랬을 텐데 그래도 내 자식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나는 온전히 그걸 받아들이는데 시간도 걸리고 나 또한 예전에 다른 생각을 했었더라도 내 가까운 사람, 내 아이가, 내 지인이,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런 선택을 했을 때 그와 함께 같이 싸워주고 그를 위해서 내가 힘들지만 다시 한번 웃어주고 손잡아주고 그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그 행위 자체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속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술 한잔 했을 때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그들이 선택한 어떤 그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그들의 해요. 가정사는 이뻤어요. 잘 견뎠어요. 두 부부가 네. 잘 견디고 잘 맞아요. 극복해 나가는 과정은 보기 좋았어요. 그거는요. 네. 그리고 그 누구 대사였는지 모르지만 부모 모임에 가서 저도 그 정확하도 대사가 기억이 안 나지만 하다 보니 내가 투사가 되더라고요라고 하는 나비가 그 한 나비가 말이었죠. 했던 말인가요? 그럴 내 자녀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었단 말이야 이러면서 예. 그래서 투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저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제라다님이 얘기하신 그 반대 시위, 네. 저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기사를 좀 봤더니 트랜스젠더 어떤 그 남학생이 네. 남자가 여자가 돼서 숙대를 이태 그 영화에 영화에 나오죠. 나오죠. 예. 그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걸 포기할 정도의 그 분위기가 막 이제 뭐 아우성이 그렇죠. 나올 거고 뭐 학부모들도 반대할 험악했죠. 거고. 예. 그 사람들은 그런 성소수자 살아가는데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그 사실 그 시위 장면을 저도 뭐 대충 뉴스에만 나왔지 그렇게 실제로 나온 건 처음 봤는데 그 두려울 것 같아요. 네. 힘 약한 사람은 그 무서워서 어디 뭐 그죠 혼자 얘기 다니지도 나오고 못할 취업 것 축제 같은데. 나가지도 못할 상황이고 자기가 어디 가서 얘기를 편하게 못할 정도의 이제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이제 아까 트렌드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의 그걸 핵심 이해를 키워드. 못해주면 꼰대로 시킬 것 같은 듯한 느낌이. 그러니까 머릿속은 이해를 한다는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저것도 차별이고 뭐 저 사람들 충분히 이해되지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 척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뭐 마음은 안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하는데 지금 소위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어떻게 보수 기독교 등이 가장 강렬하게 이제 반대 집회라고 맞아요. 퀴어 축제를 하면 반대 집회를 열어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모습은 썩 좋아 보이진 네. 않아요. 나도 이거는 찬성은 안 하지만 그렇게까지 그 사람으로서 악랄하게 그 사람이 진짜 장애인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예를 들어 장애인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잖아요. 아이, 장애인인데 뭐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 신념인지 뭐 그 정도 되면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갖고 반대가 나온 사람이거든요. 네. 교회에서 어떤 그런 공부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반대를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정도로 하나 위협이 느낄 정도로 부모가 막 물리적으로 맞고 또 맞았다고도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조금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그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한국 들었어요. 교회 장기잖아요 그런 거. 정제와 그러니까 트럼프님은 지금 그 성소수자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인정 못하는 내 모습이 싫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요즘에 그렇게 되나요?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면 꼰대가 그러니까요. 아니냐.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정도는 우리가 통념적으로 이해하자.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속으로는 우리가. 반대하도 이해는 하지만 호감은 안 간다. 네, 저도 그 아주 찬성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네. 근데 큰 틀에서는 뭐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다고 이제 법으로 더 가고 막 이제 여러 걸 뭐 이렇게 띄워서 뭐 캠페인까지 벌이고 하는 모습은 별로 안 좋긴 한데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조금씩 가야 되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 보면. 사회적 트렌드 오늘 트렌드가 입에 탁 붙네요. 네, 사회적 트렌드와 별개로 매우 별개로 혹은 종교적 특히 기도 지금은 뭐 다죠 이제 교황까지 돌아섰잖아요. 예, 카톨릭 포함해서 개신교 뭐 우리나라 꼭 보수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냥 대다수. 보수 진보할 거 없이 우리가 웬만한 알고 있는 웬만한 교단에서는 어떤 법안 이것이 그들의 세계에서 잠잠히 있을 때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것을 가지고 법적 투쟁까지 이제 나오니까 그것이 직접적으로 자기들한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종교적 트렌드는 전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이 방송을 만약에라도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무 목사님이 듣는다고 했을 때 트렌드 아닙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교회잖아요. 예, 그럼 사회적 트렌드는 그렇다. 근데 그런 사회적 트렌드 이 흐름에 교회 제가 이해하기로 진리를 말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그 진리는 트렌드 유행과 달리 변하지 않는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제 반대한다 이런 사람들은 매우 소수일 거고 소수 일탈자들일 거고 또 그렇게 악의적으로 편집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네. 그 사람들이 다 그럴 건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종교적 현실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라고 목청 외쳐서 나서는 국회 앞에서 시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거든요. 이 옆 동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트렌드, 종교적인 어떤 상황과 이 사회적 트렌드가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단순히 사회적 트렌드가 이러니까 사실 뭐 좀 교양 있게 비비안이 나는 쿨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나는 꼰대가 아니고 싶으니까 그런데 사회는 바뀌어 가고 나는 동의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을 좀 네, 어떻게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할 때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영화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영화의 제목이 진짜 신의 한 수였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너에게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모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딱 결정돼서 어디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완전히 어떤 그 확신에 서 있어서 우리의 진영을 딱 이렇게 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 이제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적인 여정을 봐도 우리가 신앙을 여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 반대 시위하시는 분들 보면 뭔가 되게 확신에 차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확신에 차서 막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건데 본인이 그 확신이 만약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떨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그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마찬가지로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확신보다는 내가 그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길 위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되게 열받는 말이 정신승리거든요. 그 사회가 교회 보면 정신승리한다고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잘 나가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지위도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이라는 사람 믿으면서 정신승리하는 존재 그런 그룹 이렇게 이제 바라본단 말이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와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폄훼하는 거죠. 제가 되게 열받는 표현인데 우리가 그런 시선 차별적 시선을 받는 교회가 또 예를 들어서 차별적 시선을 받는 더 소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시선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그런 차별적 시선을 사실 우리는 그건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더 잘 나갈 수 있는 기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걸 택하지 않고 희생의 길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그 길을 간다라는 거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믿음인데 예수가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한 건데 그 길을 감으로써 받는 차별적 시선을 감내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작은 소수의 어떤 그룹들이 그런 시선을 받을 때 우리도 그냥 그 차별적 시선에 동참한다는 거는 저는 우리의 어떤 존재를 좀 부정한다는 느낌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결론 내는 건가요? 결론을 안 내고 찜찜할 것 같은데 하면서 적어도 이렇게 맞습니다 하고 우리 저기 그 결론을 찜찜하게 계속 내주실 것 가면서 같은 느낌이 고민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나온 이야기들 가운데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내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다. 성소수자들의 부모들의 모임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들인 거죠. 여전히 그들이고 그럼 그들은 그들의 모임이고 그건 나는 그들과 다른 그 말에서 자연스럽게 분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나 그리고 너가 거기서 분리가 일어나죠. 그리고 너는 나와 다른 사람들인 거죠.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두려움이라고도 표현하셨는데 같지 않은 데다가 잘 모르겠으면 두렵기도 한 거죠. 사실 모르죠.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가 말한 우리 저들 말고 그들 말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같아서 같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신승리 하는 사람들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어떤 같은 사람들이기에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끈끈이 이렇게 모여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이웃은 누가 이웃인가라고 할 때 그들 아닌 거고 너도 아닌 거네요. 그렇죠? 나와 같은 사람들이 내 이웃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 이웃의 범위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근데 이게 내가 그 상황이 아니면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우리가 지금 일련의 그 영화들을 다 보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약자, 뭐 왕따니 뭐 여러 가지 입장들의 그 영화들을 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외국인 노동자고 그리고 외노자. 외노자. 저는 그러네. 영국에 있을 때도 나는 정말 이 귀양 생활을 하고 있다. 난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버텼는데 여기 오니까 다시 또 내가 외노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성이고 영국에 있을 때는 싱글마더라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이고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제가 공감하는 부분들은 외로움. 이 엄마나 이 아이들이
얼마나 외로울까?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그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교류하지 못하고 내가 이 작은 집단 안에서만 서로 이해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가 그런 걸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되게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내가 약자의 입장에서 외부자의 입장에서 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제가 여기 한국에 돌아왔는데 서류에 이렇게 적는 게 있는데 거기 에일리언이라고 써 있어요. 에일리언은 외계인 아니에요? 그냥 포리너가 아니라 포리너가 에일리언이라고 에일리언이야. 돼 있어요. 내가 에일리언이야? 이게 굉장히 이렇게 동떨어진 에일리어네이트 떨어져 있는 되게 멀리 있는 되게 외롭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면서 이게 어떠한 집단이든 여기서 무슬림 커뮤니티든 뭐 이게 장애인 집단이건 왕따를 당하는 집단이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건 노인들이건 아니면 학대당한 아이들이건 이 외로움의 가장 그 부분들이 가장 힘들 것 같은데 교회가 사실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더 공감해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상황에 처해져 보지 않았다고 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이 평생을 살면서 나도 한 번 정도는 약한 입장에 처해져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결부시켜서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저희가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에 오셔서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시고 고통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거기 반대 시위하는 분이 사랑하니까 반대한다. 그게 저 그거 보고 너무 그거는 그 사람 얼굴은 나의 아이들, 우리의 아이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 아니고 나의 아이들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이기적인 악한 그 몸을 판 여자에게 막 돌을 던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얼굴처럼 너무 악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그 부분이 너무 사랑해서 반대한다? 너무 무섭다. 그 사랑이 무섭구나. 그러니까 아마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사랑하니까 반대한다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면 포용해야 된다와 사랑하니까 반대해야 된다. 사랑하니까 가르쳐줘야 된다. 이제 이 두 가지의 입장. 마치 막 사랑해서 헤어진다. 그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말도 안 되는. 네, 오늘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뭐 더 한번 혹시 같이 이야기 나눠야 될 게 있으면 한번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니, 지금 뭔가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점점 한두 분씩 이제 말이 없어져 가는 상황이어서 제가 지금이라도 빨리 입장 전환을 해서 반대편에 서야 이 얘기가 좀 더 재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리 이렇게 많은 말을 해도 우리 이런 말들은 복잡하고 많은 말들이고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사람들의 힘이 저들에게 있는 거 제가 지금 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머나.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네, 나와 다른 생각을 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왜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죄를 사랑하느냐? 우리 모두 죄인이라고? 그래. 그런데 죄인이라고 해서 그 죄를 주장하고 이것이 나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옳으냐?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뭐 싸우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시간에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해. 손바닥 뒤집듯이 반대 논의를 지금부터 제가 진행할 수 있거든요.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의 논의들 한편의 논의들은 매우 뭐 세련된 방식이든 어떠든 사회적인 트렌드든 굉장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되는 것 같지만 또 그것을 아무리 말로 해도 말씀하셨듯이 머리로는 그래 말이 되는 것 같아라고 하지만 이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기독교적인 믿음 신앙 체계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 그게 우리 현실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인용되는 것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왜 이슈를 이걸 갖고 삼을까요? 깊이 들어가면 얘기할 사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그냥 하나님의 섭리, 남녀를 구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그걸 거역해? 이런 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 또 찬송론자는 약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창녀도 사랑하셨는데 기독교인이 아니면 누가 이걸 이렇게 소수자들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냐라는 그런 개념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참 그러니까 이제 그쵸? 그런 어떤 하나의 키포인트를 잡아서 그거를 맹신하는 쪽 그게 이제 기인한 게 아닐까. 아까 우리 이 토마스님이 아까 서두 얘기하신 게 이제 기독교 윤리로서 왜 찬성해야 되는 근거를 대바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얘기하신 것 같아서 그 답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기독교인을 이제 종교적으로 다시 오면 모르겠어요. 그 주변에 이걸 갖고 깊이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지 그냥 단순한 것 같고 참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어길 수 있느냐. 이제 이게 큰 이제 동기가 돼서 거기에 짜잘하게 이제 나가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설명이 참 어려워요. 그죠? 그지 않겠습니까? 뭐 어렵게 하려면 한없이 어렵고요. 쉽게 하려면 또 쉽게 할 수 있죠. 쉽게 할 수 있는데 안 들어서 그랬죠. 네. 쉽게 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은 누구냐?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절대적인 내 이웃을 사랑하다. 사랑해라. 그 창녀에게 돌을 던지지 누가 돌을 먼저 던지 그 똑같은 논리네. 똑같은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그 성경에서 보면은 남색하는 사람들 뭐 쳐 죽여라. 쳐 죽여라. 근데 물론 그건 율법이고 예수님의 교리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은 또 그래서 예수님이 동성연애를 하라 뭐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웃을 사랑하라도 그때 당시 윤리이면 틀림이 없고 율법인 건 틀림이 없고요. 그죠? 그러면은 어느 것을 정하겠습니까? 어느 것을 따르겠냐는 얘기죠. 기독교 항상 그렇잖아요. 두 가지 논리가 항상 존재하잖아요. 뭐 달라면 안 주면 아직 받을 때가 안 됐다고 그러고 뭐 달래서 안 주면 뭐 뱀을 너한테 주겠냐 그럴 것이고 그죠? 좀 편하죠? 뭐 아니면 기다려 때가 아직 안 이랬다 그러고 기도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 좋은데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남색하지 마라. 남녀를 만들 때 그 뜻은 있었을 때신데 글쎄요. 자기가 좀 현대적으로 바뀌고 싶었나 보이고 싶었나 보죠. 뭐.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며칠 궁금했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 좀 교회에서 좀 토의하니까 혹시 기독교 쪽으로 내가 납득할 만한 어떤 논리가 나올 것인가라고 기대도 좀 했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목사님이 그거는 다음 편에 계속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뭐 오늘 못 들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안 반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나 교인이고 하니까 교인 입장에서 어떻게 좀 좋은 논리가 있을까? 좀 듣기 편한 납득이 가는 논리가 있을까? 네, 뭐 사실 두 입장 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익숙하실 거잖아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지 동성애자를 만들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남색에 대해서 그것이 동성애에 대해서 레위기든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익숙하시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영화를 보고 우리가 다른 부분을 보듯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면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 종은 우리 잘 모르죠. 근데 당시에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전에 들어서 알고 있는 건 여자는 사람 수로 세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 상상할 수 있는 거면 종 그러면 뭐 드라마에서 보는 그렇죠. 또 뭐 돌쇠인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종 사람이 아닌 그냥 내가 죽이고 싶으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고 가축과 바꿀 수 있고 그렇죠. 언제든지 뭐 종이 여자면 강간할 수 있고 그냥 사람이 아닌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같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면 미국 영화 좀 봤으니까 흑인들이 있으면 흑인 사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서의 말씀은 그들과 내가 차별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을 내가 어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것이냐는 거예요. 이 말씀 보는데 내가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의 입장에서 종의 입장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그 성서가 기록된 데 안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여기 없지만 그럼 이 안에서 이 말씀의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은 어떠한 이유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차별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만 이것은 제외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성서적인
말씀일까? 그것이 복음의 본질일까? 라는 질문은 다양한 해석 안에서 우리 각자 판단해야 되는 지점이 분명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어쨌든 목회자들 입에서 좀 성경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목회자가 그런 발언을 했을 경우에 그 목회 인생에 받는 크나큰 페널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가까운 교단 다른 교단에서도 한 이제 목회자가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만으로 파면됐죠. 네. 그런 것부터 해서 사실은 이거를 성경적으로 풀어주려는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의 움직임 자체가 차단되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정말 선천적이었고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성경에 어떤 근거가 있다라고 풀이해줘도 그걸 정말 내 마음에 내 마음이 확 변할 정도로 그걸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이것이 뭐 맞다고 얘기를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찬성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받아들이면은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 전까지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 오랜 시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마 우리 토마스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못 들어보셨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일 것 같아요. 들어볼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좀 우리에게는 많이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런 토마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좀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진짜 좀 배우고 싶은 거잖아요. 다른 분들도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짜잔 하고 나타나실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성애가 정신병이냐 아니냐 그런 논의 있었고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동성애에 대해서 그걸 정신병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전기 자극 치료하고 뭐 여러 가지 약물 치료하고 했던 시도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었으니까요. 더더군다나 기독교 안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최근에 정신분석학회에서 동성애는 정신병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든 그 질병 코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동성애는 정신병의 질병 코드에서 빠진 지가 불과 한 20여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 그건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 결론 내린 지 얼마 안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여전히 정신병이다. 그거 외에는 뭐 받아들일 방법이 없다거나 아니면 뭐 장애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좀 남아 있었던 게 그런데 동성애가 정신분석학회에서 질병이 아니다. 질병 코드에서 빠졌는데 그런데 동성애 혐오는 어떤 특정한 집단들에 대한 집단적인 혐오 반응은 충분히 정신질환적이다. 그거야말로 정신병이다. 라고. 한국 교회를 모독하는데. 뭐 이거는 목회자가 아니라 정신의학회에서 나온 한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저한테 좀 남아 있네요. 그렇군요. 우리 제라드님. 네. 얘기 한번 해주시죠. 시원하게. 뭐 저는 사실 되게 이런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고민 많이 했거든요. 과연 성소수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저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선천적인 거, 후천적인 거, 뭐 이게 그래서 성경적으로 죄인지 아닌지 거기에 왜 이렇게들 관심이 많은지 사실 답을 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실제로 신대원 수업 시간에 발표 시간에 그 레이디 가가의 뮤직비디오를 상영했다가 그 두 분이 싸움이 붙었거든요. 뭐 성소수자가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를 가지고 계속 싸우시다가 교수님이 끝나고 둘이 나가서 싸우라고 이제 제지하셔서 이제 끝나고 둘이 따로 가시더라고요. 막 싸우면서 교수님이 끝나고 왜 하필 이 뮤직비디오를 골랐느냐고 해서 싸움을 한번 붙여보고 싶었습니다.
했는데 제라드님이요? 예, 예. 정말 싸움을 한번 못됐어. 싸움을 한번 붙여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분란. 예. 그런데 토마스님 말씀처럼 그 죄라고 하는 분은 계속 성경에 죄라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 왜 무슨 근거를 더 말하라는 거냐? 한결같이 그 말씀만 하셨고, 근데 그 뮤직비디오 그 노래 제목까지는 이제 뭐 그 가수 팬이 아니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가사가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마치 성소수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피조물이라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정죄를 하니까 그들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신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우리도 완벽한 시인의 피조물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막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그걸 뭐 어떻게 다 판단하겠습니까? 일일이 꼭 성소수자 문제가 아니라 뭐 자살 문제도 그렇고 왜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 하죠? 날 납득시켜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능하면 노력이라도 해보겠는데 판단할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이거 고민한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느 게 옳은지. 근데 저는 사실 전에 들었을 땐 별 느낌 없었는데 누가 그런 성소수자 문제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외가 노랗다고 했더니 왜 노란지 증명하라고 한다고. 아니 이미 존재하는 분들인데 왜 그분들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하냐 이거죠. 참외는 노래요. 그런 노란 참외는 원래 노래요. 노란 거예요. 근데 뭐 노란 참외가 있다는 거를 왜 참외가 노란지를 네가 빨리 증명해 보라고 막 하는데 그냥 있는 분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뭘 그걸 뭐 있어도 되네 안 되네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이미 있는 거를. 근데 이제 제가 고민하는 지점은 이분들이 옳고 그른 거보다 확실한 거는 그 서로 대치하고 있던 시위 현장에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어느 편에 서 계셨을지는 너무 확실히 보인다. 그 대치하고 있던 장면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면 어느 쪽에 서 계셨을지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확신이 들고 안타깝죠. 이거 뭐 다 이해합니다. 제가 아까 간디 형님하고 바쁘면서 어제 영화 보면서 만약에 내가 그 부모 입장이 되면 나도 거기 나온 부모들처럼 했을 것 같다. 부모 모임도 나가고 뭐 그러니까 간지 형님이 난 안 나갔을 것 같은데 왜 거기 너 나갈 거야? 여기 오해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걸 지지하지 않아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안 가는 아니요. 이거 뭐 지지하지 않아서 안 나간다는 건 아닌데 이제 간지 형님이 난 안 갈 것 같은데 너 갈 거야? 라고 하셔서 너 가면 같이 갈게? 아니, 저는 거기 모인 분들이 웃고 막 하는 게 솔직한 제가 보기엔 웃는 게 아니고 속은 타들어가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자녀를 꼭 지지하기 위해 나간다기보단 그렇게라도 안 하면 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위로받고 같이 이렇게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를라도 받지 않으면 지금 기준으로는 사실 버틸 자신이 없는 거죠. 아마 아이들이 자살을 하겠죠. 예, 제가 거기서 부모가 나가서 응원을 해줘야 자살을 안 하겠죠. 그 저도 저희 아이들이 그러면 응원하죠, 사랑하죠.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한데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그렇게 다 이해를 하면서도 우리 애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게 나쁘다고 이기적이라고도 뭐 욕을 하더라도 그 속마음이 왜 이런 걸까? 그냥 이게 그냥 혼자 어제 고민하기는 뭐 예를 들면 저희 애들이 키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작다고 안 되는 건 아닌 건데 남자고 하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작은 것보단 큰 걸 선호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키가 좀 컸으면 좋겠어. 단지 이런 건가?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 자녀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그 시선과 모든 편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혐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게 싫어서, 내 아이가 그런 상처를 받는 게 싫어서. 그거 더 아닐까요? 많죠. 그러니까요. 그게 키도 어떻게 따지면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작다고 살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저 잘 살고 그래도 있어요. 예. 아니 그 여자랑은 다르게 또 여기서 또 건졌습니다 네. 지금. 이게 뭐야 보통은 이제 이성들이 남자 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여성의 키는 모르겠는데 다 그렇진 않아요. 아니, 다 그렇진 않죠. 다 그렇진 않은데 이제 뭐 설문조사나 막 이렇게 막 인터뷰 같은 거 모아놓은 걸 보면, 그러니까 막 뭐 재미지만 나는 남자 얼굴이 중요하다 아니면 키가 중요하다 막 이런 걸 막 고르라고 하면 저는 생각보다 대다수의 여성들이 키를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못생겨도 키가 어느 정도 크면 반은 먹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자를 너무 모르시는구나.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뭐 키가 됐던 아니면 뭐 준수한 외모가 됐건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두뇌가 됐건,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한테 이렇게 바라는 웬만하면 그래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기대치 때문에 자녀가 그쪽은 아니었으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막 이건 죄야 이건 아닌데 상상을 하면 솔직히 너무 심란한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이 아이가 겪을 어떤 고통과, 내가 과연 그 비비안처럼 다 내 지인들한테 왜 아들이 개인 게 어때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거죠. 솔직한 마음은.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은 있어. 뭐 어쩌라고. 그냥 뭐 그들이 잘못했어? 그냥 사실이잖아. 뭐 어째. 근데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라는 이 사이에서 저의 어떤 이 모순? 제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순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 처음에 아까 토머스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그 2년간 연기했다고. 근데 제 기억으로 비비안이 나 2년간 연기했어 이렇게 말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연기를 한 거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의미가 뭐냐면 연기를 했어. 그럼 2년 동안 연기했고 나는 2년 이후에는 연기를 그만뒀어의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그 시간을 쭉 돌아보니까 연기를 한 거였다라고 스스로 그 자아 성찰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지만 자기 아이를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네네. 마음으로 그런 거죠. 깊숙이 이해하는데 2년이 걸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게 과정이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아보니까 되게 힘든 시간이었고 나도 그걸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해하는 척 했지만 사실 그렇지 못했고 하는 그 모순들의 과정들을 그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표현과 함께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 쭉 나오면서 하는 여러 가지 대사 중에 어떤 아버지 한 분이 내가 이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라고 하면서 제가 조금 더 성장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영화가 뭐 다른 거 모든 이런 논란들을 잠재우고 정리해준 영화라기보다는 결국 그 부모들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들이 그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다. 예, 그리고 여전히 성장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듣고 저는 교회에서 이런 영화들 같이 보면서 좀 같이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예,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굉장히 오늘 또한 뭐 긴 시간을 얘기했고 아마 이거 아니더라도 남아 있어도 아마 9시까지는 얘기해도 부족할 정도로 이야기가 할 거리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화는 꼭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좀 판단은 좀 유예하고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한 다른 시선으로 좀 바라보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야기 나누면서 혹시 또 어떤 마음이 좀 드셨는지 아주 짧게만 좀 나누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우리 토마스님 이야기하면서 좀 어떠셨는지요? 네, 이 이야기 나누면서요. 네. 뭐 제가 뭐 얻었다면 얻었다는 거는 또 영화와 마찬가지로 보면서
그냥 좀 더 그 성소수자의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네. 좀 편안해진 부분이 있어요. 불편한 큰 대응 속에도 이제 그들을 조금은 알게 됨을 통해서 그냥 좀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네. 조금은 조금은 수월해진 것 같다. 거기까지입니다. 한번 영화를 통해서 또 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알게 되었다 그들을. 네, 좋습니다. 우리 트럼프님. 아, 제목 주제가 아주 불편해갖고 아마 우리 토마스님하고 재밌게 여러 가지 나올 텐데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이 관련해서 불편한 얘기만 나와서 아무튼 영화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저런 가정이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바로는 여러 사람이 같이 보면 좀 이해가 굉장히 빠르지 않은 여러 100번적인 토론보다 실직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본 거는 그쵸? 이해가 굉장히 빨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그냥 불편했지만 그냥 편하게 봤습니다. 네. 우리 전주땡님은요 이야기 나누시면서 또 제가 그 영화 보면서 혼자 느꼈던 부분들에 더해서 같이 이렇게 보시고 나눈 생각들 나누면서 이제 저도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저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제라드님. 네, 뭐 이 영화의 신의 한 수는 그냥 부모 시야여서 꼭 성소수자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던 사람도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성소수자가 나와서 막 불평만 하고 세상에 대한 원망만 쏟아내면 오히려 반감을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닥친 일, 그러니까 보는 사람한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이런 약간 공감할 수 있는 이입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보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강도님. 제가 17살 때 만나가지고 제일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31살 정도에 커밍아웃을 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좀 제 얘기가 됐죠. 예, 그러고 나서 제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것도 좀 완전히 바뀌고 그랬었는데 좀 이런 영화들이 저는 좀 많이 나와서 조금 더 활발하게 지금 그 아까 토마스님도 그렇고 트럼프님도 그렇고 더 알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좀 더 나와서 그냥 이렇게 좀 가벼운 차원에서 너무 딥하지 않게 그래요. 좀 얘기를 좀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도 오늘 사실 이렇게 게스트님을 모셔놓고 많은 얘기를 좀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긴 하고요.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마무리 좀 아쉽지만 얘기하고 싶은 건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다큐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사실은 다들 또 다른 너들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가족 외에는 너고 어떤 사람에게는 친한 사람 말고 너고 그 너들인데 그 성소수자들의 모임 부모 모임 안에서 물론 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밝게 웃는 모습을 보았고 근데 그게 웃음이 정말 웃음이었겠냐 그 안에 울음과 아픔과 있었겠죠. 그러면 우리 이 교회의 모습은 이 너들이 어떻게 만나져서 그 안에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웃고 그런 교회면 참 좋겠다. 그러려면 내가 나의 익숙함 안에 머물지 않고 우리 가족, 내가 신경 쓰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100명도 채 안 되는 50명이나 될까 말까 하는 이 작은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너로 머물지 않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 너에게 다가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소 어려운 주제였습니다만은 들으시는 분들도 이 영화 꼭 함께 보시면서 같이 생각을 좀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의 범위, 이웃의 범위는 뭐 끝도 없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좀 더 넓은 사랑, 더 넓은 이웃을 좀 만나시면서 지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